네, 방금 소개받은 정성진입니다. 너무 잘 해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바로 발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발표문은 출판된 책자 단행본 267페이지서부터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책자를 가지고 계신 분은 올 틈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혹시 책자가 없신 분은 방금 전에 저희 수익부에서 제작된 유인물, 그래프들이 식사되어 있는 유인물을 참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는 그림들은 전부 책에 수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의 발표는 지금 현재 이 마지막 전체의 세션이 한국 사회에서 반자본주의, 사회주의 대중화 전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에 토대가 되는 우리 한국 사회, 한국의 경제의 현황, 한국 경제 위기에 대한 논의가 되겠습니다. 제목이 한국 자본주의에서 위기와 축적의 절대적 일반 법칙, 이렇게 좀 거창하게 좀 붙여놨는데요. 이렇게 붙인 이유는 약간 좀 의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본주의적 축적의 절대적 일반 법칙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은 여러분들 자본론 읽으신 분들은 잘 아시는 대로 자본론 1권 7편 자본 축적에 있는 표현이죠. 막스가 이제 자본론 1권이면 막스의 가장 성숙한 경제 사상 1867년에 출판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이야기된 것인데 이제 그걸 쓴 이유는 바로 오늘의 이제 경제 상황, 한국 경제의 상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막스의 이런 논의가 대단히 적시성을 갖는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축적의 절대적 일반적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자본 축적 과정에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이제 고도화되고 이것이 한편에서 노동에 대한 수요를 줄여가기 때문에 다른 한편에서 상대적 과잉이 있고 실업이 증가하고 그래서 한편에서 자본의 축적, 다른 한편에서 빈곤의 축적이 심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에서 이러한 절대적 일반 법칙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자본론 3권, 3편에 있는 이윤율의 저하 경량 법칙이 되겠습니다. 이윤율의 저하 경량 법칙은 막스가 정치 경제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자본론 1권은 자본론 3권은 자본론 1권이 출판되기 전에 쓰여진 초고를 바탕으로 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1861년, 63년 초고를 이제 토대로 해서 쓰여지는 것이 자본론 3권이고 그래서 이윤율의 저하 경량 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 시기에서 이제 막스의 이제 경제 사상을 주로 이제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막스가 이제 자본론 1권에 가서는 이제 그런 이윤율의 저하 경량 법칙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자본주의적 축적의 절대적 일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윤율의 저하 경량에 대해서는 그렇게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지고서 이제 뒤에 막스주의 연구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들이 있는데 저는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대립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막스의 나중에 1권이 쓰여진 다음에 2권 경우에 축고가 1870년대 많이 쓰여졌는데 거기에서의 언급들을 보면 거기에서도 여전히 다시 이제 이윤율의 저하 경량과 이제 공황 위기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해하는 축적의 일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주로 이제 97년 이후 현재 이르기까지 이제 한국 경제 전개 과정을 주로 이윤율의 동향을 중심으로 해서 개관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보면 지난 97년 특히 이제 위기 경우에 보면 우리나라 이제 진보 좌파 대다수 이제 경제학자들은 그것이 이제 단순한 금융 위기라고 보는데 저는 이 97년 위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전에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던 이윤율의 저하 이것을 바탕으로 한 위기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7년 이후에 전개되는 상황을 특히 이제 우리나라 진보좌파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그것을 금융화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할까, 이제 금융화라고 하는 이론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이제 사실과 이제 부합되지 않는다 이런 점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거기에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여전한 이윤율의 저하 경향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심화되고 있는 한편에서 자본의 축적, 다른 한편에서 이제 이런 양극화 경향이다. 그런 사실을 짚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특히 이제 97년 이후에 이런 전개 과정은 이윤율의 저하 경향에 대한
그 자본 측과 이제 국가 측의 이제 그 반작용, 그 상세 경향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노동계급에 대한 그 척추의 그 강화라고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자본의 그 세계 시장 확장, 그러니까 자본의 그 세계화의 그 심화, 이것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다.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제시된 그 그래프들을 쭉 보시면요, 그러니까 한번 그림 그 9-1을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 경제의 그 연평균 그 실질 그 GDP 그 증가율이 지난 20-30년간 계속 그 저하 추세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98년에 그 마이너스 그 성장, 그리고 80년에 마이너스 성장이 있었죠. 이번 경우에는 그 이번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는 이제 이게 그 마이너스 보이지는 않았지만 역시 뚝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확인될 수 있는 것은 97년 이후에 이제 확실한 그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갔다는 것. 그리고 그림 9-2에는 그것에 이제 배후에는 이윤율의 그 저하 경향, 장기적인 그 저하 경향이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70년에서 2010년까지 이윤율, 제조업 부문의 이윤율을 이제 그 계산을 한 것입니다. 전에 제가 뭐 막스 한국경제라고 하는 책에서는 그 70년에서 2003년까지 그 데이터를 이제 그 했는데, 이러한 것이 여전히 이제 여기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 96년에 가장 저점을 찍죠. 그래서 97년 위기라고 하는 것은 그 이미 이제 87년에서 96년까지의 이윤율의 그 저하, 이것은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제 터진 위기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뒤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착취율의 그 강화를 통해서 이 저하는 그 이윤율을 만회하는 그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이제 2010년 이 글로벌 위기 진행 과정에서도 여전히 이제 그 회복의 그 대단히 낮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걸 다시 이제 본 것이 그림 9-3에 그 이윤율의 이제 구성 요소를 가지고서 이제 이윤율의 그 동향을 이제 분석한 것입니다. 이윤율의 구성 요소를 크게 두 가지로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착취율이죠. 착취율이 높아지면 이윤율이 높아지고, 낮아지면 이윤율이 낮아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되겠습니다. 유기적 구성이 높아지면 이윤율이 떨어지고, 이게 낮아지면 이윤율이 높아지는 것이죠. 자본의 유기적 구성을 저는 여기에서 그 산출 자본 비율의 역수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산출 자본 비율 그 역수가 아닌 그걸 그대로 가져가면 그건 이윤이라고 이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 그림 9-3에서 가장 위에 있는 그 네모 표시로 된 그래프가 요게 이제 착취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 맨 아래 그 세 번째 라인이 그 이윤율이 되고, 그 중간에 있는 것이 그 산출 그 자본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듯이 여기에서 이윤율의 그 저하 경향이라고 하는 것이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그 역수, 요것과 이제 거의 같이 이제 그 움직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제 막스가 이윤율을 그 자본의 유기적 구성으로 주로 설명을 했는데, 이러한 그 막스의 그 이야기가 그 한국의 경우에도 대체로 이게 그 성립하고 있음을 이제 보여주는 그러한 그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착취율의 회복, 특히 이제 97년 이후에 그 착취율의 그 회복이 여기서 굉장히 착취율의 그 상승이 두드러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게 이제 그림 9-4에서 보면 이러한 그 착취율은 두 가지 변수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생산성과 실질임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그 실질임금보다 더 높으면 그 착취율이 높아지는 것이죠. 이번 이제 글로벌 위기 이후에도 2007년, 8년, 9년, 10년에서도 그림 9-4에 보면 제일 위가 이 착취율인데, 그 착취율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고, 이 착취율의 그 상승은 이러한 그 실질임금의 상승을 초과한 이러한 그 생산성 상승,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 생산성 상승을 밑돈 그 실질임금 상승률이 그것에 의해서 도출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97년 이후에 이 착취율의 그 회복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래서 이런 그 결과, 우리가 지난 97년 이후 그 한국 경제에서 특징적인 이런 그 양극화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양극화는 여러분들 지금 뭐 다 잘 아시는 그 데이터가 되겠습니다만, 그림 9-6에 보면 여기서 그 주요 국가의 그 노동소득 분배율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우에 그 노동소득 분배율, 그 전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97년 전까지는 대단히 이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상당한, 말하자면 이 뭐 분배와 상당히 어느 정도 같이 갔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97년 이후에는 이 비율의 그 상승이 완전히 그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 전까지 OECD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러한 그 소득 분배를 추격하는, 거의 접근하는 그 경향을 보였지만, 이게 완전히 97년 이후에는 중단되었다는 이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다른 한편에서 그 불평등 지표로도 좀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그림 9-7에 보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가장 못 사는 이제 그 20%, 그리고 가장 잘 사는 그 20% 간의 이제 5분위 배율을 보면, 이것 역시 이제 97년 이후에 이 배율이 이제 크게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진익에서도 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대적 빈곤율, 그러니까 또 이제 보면 이게 97년 이후에 크게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바로 90년 이후에 이런 한국 자본주의 정교가 바로 이윤율의 저하를 이러한 착취율의 강화라고 하는 그런 막스가 이야기하는 이윤율의 저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선택 요인의 하나인데 그걸 통해서 이제 만회하려고 하는 과정이었는데 이게 여하튼 완전히 만회되지 않고 우리가 아까 확인했던 것처럼 이러한 97년 이전에 높았던 이윤율하고 비교해보면 여전히 낮은 이윤율 상태로 지속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국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국면을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대다수 이제 진보적 경제학자들 이것을 금융화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 데이터로는 그러한 금융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도 잘 부합이 안 된다는 것이죠. 거의 그림 9-9에 보면 일단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전체 산출액에서 금융법인이 차지하는 제도 분별 구성인데 요거는 이게 안타깝게도 2000년 이후만 이게 연결된 시리즈로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면 여전히 이제 보면 산출액의 압도적인 부분은 비금융법인이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림 9-10에 보면 종사자 수의 비중에서도 보면 금융보험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전체 경제활동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여기서 더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93년 이후의 건데요. 그리고 이제 그림 9-11에 보면 금융화라고 하는 것을 대개 보면 실물 부문에서 금융 부문으로 잉여 가치가 많이 유출된 것. 이것 때문에 이제 실물 부문에 잘 안 들어가고 있는 것이 이제 바로 금융화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야기도 이제 제가 이제 2010년까지 이제 데이터로 확장을 해도 여전히 이제 보면 전체 이제 비금융법인 부문의 거기에 소득에서 재산소득으로 이제 나가는 비중이 물론 90년 전에 갑자기 높아지긴 했지만 97년 이후에 이 비율이 다시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올라가고 있지 않겠냐, 그죠? 이것은 이제 금융화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좀 시간을 건너뛰겠습니다. 그리고 9-17에 보면 금융화론자들은 바로 이러한 실물 부분에서 이제 금융 부분으로 잉여가 많이 유출되기 때문에 97년 이후에 굉장히 투자가 많이 안 됐다. 그래서 지금 저투자라고 하는 것을 금융화하고 연결을 시키고 있는데 그림 9-17에서 보는 GDP 대비 총 고정자본 형성 투자의 비율을 보면 지난 이제 97년 이후에 정말 아주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그러한 투자율하고 비교해 보면 이게 97년 이후에 상당히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GDP의 약 30% 가까이가 투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본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스웨덴 이러한 고투자 국가들하고 비교해 봐도 훨씬 높은 비중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림 9-18은 그래서 지난 97년 이후의 과정은 오히려 이제 이런 금융화라기보다는 실무 부분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자본의 직접 집중의 심화라고 하는 것이고요. 뒤에 이제 거기 보면 광공업 부분에서 평균 집중률, 하고 일반 집중률 두 가지 데이터로 봤는데 이게 보면 2000년 특히 이제 이후에 이제 아주 크게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른 하나의 주요한 경향은 97년 이후의 과정에서 우리나라 자본의 세계화 경향이 대단히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특히 이제 주목을 하고 싶은 것은 지난 2007년 글로벌 경제 위기 과정에서 세계화가 다른 선진 OECD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굉장한 타격을 받아서 세계화가 역행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그림 9-19에서 보듯이 2007년, 2008년, 2009년 다른 네덜란드라든가 독일, 미국, 일본 여기하고 비교를 해봐도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도리어 이제 이런 세계화를 통해서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는 이러한 과정이 여기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세계화가 특히 중요한 것은 그림 9-23에서 이제 보시는 수출의 아주 급증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97년 이후에 GDP에서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걸 이제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수출의 증가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착취율의 강화를 지금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 9-27에 보면 이러한 착취율의 강화라고 하는 것이 단위 노동 비용 지수로 이제 했는데요. 이러한 단위 노동 비용 지수가 지난 97년 위기 이후에 아주 급감했고 이번 위기에서도 글로벌 위기에서 급감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97년 위기도 이제 보면 수출에 아주 급격한 증가를 통해서 돌파를 했고 이번 글로벌 위기도 한국은 상당히 비껴갔는데 이것도 보면 이러한 수출의 급증을 통해서 이제 대처한 측면인데 그 바탕에는 바로 단위 노동 비용의 저하라고 하는 착취율 상승이 털어놓여 있다. 이 점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